이스라엘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아니 왜 항상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 답은요, 사실 오늘 나오는 뉴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짜인 일종의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소스 코드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코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교적 카드 대신에 유독 군사적인 해결책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실마리는요, 바로 그들의 과거, 그 깊숙한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아주 멀리 거의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보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른바 디아스포라 시대였는데요. 이때 그들의 생존 공식은 지금과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은 절대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 지역의 지배자와 잘 지내고 남들이 안 하는 독특한 경제 분야를 파고들어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은 잃지 않는 뭐랄까 일종의 시스템 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힘의 논리 밖에서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생존 공식이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바로 시오니즘이라는 거대한 사상적 혁명이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이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시오니즘은 그냥 조금씩 바뀐 게 아니에요. 당시 유럽에 퍼지던 반유대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격변 속에서 더 이상 남한테 기대해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과거와의 의식적인 결별,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거였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각은 그냥 우리 이제 강해지자 하는 구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국가 안보 원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철의 장벽 독트린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예요. 이 철의 장벽 독트린의 핵심 원칙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뭐냐면 진짜 평화의 협상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의 희망이 완전히 꺾인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의지부터 꺾어놔야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은 시오니즘의 지도자였던 제브 자보틴스키의 말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시오니스트의 정착은 원주민이 결코 뚫을 수 없는 철의 장벽 뒤에서만 그 힘의 보호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결국 깨지지 않는 군사적 장벽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 먼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군사적 요새, 즉 철의 장벽을 쌓습니다. 2단계, 어떤 공격이든 계속해서 막아내서 상대방에게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3단계, 그러다 보면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길 기다립니다. 마지막 4단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한 온건파와 그제서야 협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 양보해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전략인 셈이죠.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뒤에 겪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마치 이 철의 장벽 독트린이 정답이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해주듯 작용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가 전체가 거대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확증 편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보세요. 1979년에 이집트랑 평화협정을 맺었죠. 이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더니 결국 협상하러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되면서 성공 사례가 됩니다. 반면에 1993년 오슬로 협정처럼 땅을 양보했더니 오히려 테러가 늘었다? 이건 역시 약하게 나가면 안 돼 라는 실패 사례가 되는 거죠. 2005년 가자지구 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처럼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들면 봐라, 우리가 강하니까 친구도 생기지 않냐는 성공 사례로 또 기록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만의 아주 독특한 국가 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는 정당하다고 믿게 만드는 아주 깊고 단단한 신념 체계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신념 체계를 덧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는 희생자 민족주의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박해의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의의 편이라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둘째는 반유대주의 유추예요. 지금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도 과거 유럽에서 겪었던 그 비이성적인 증오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민주주의적 우월성입니다.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결정은 주변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신중하다는 믿음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론으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란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인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이 강경한 안보관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군사력 선호 현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전쟁의 위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경제는 분쟁 상황에서도 잘 돌아가는 첨단 기술 위주고요. 에너지도 자체 가스전이 있어서 독립적이죠.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돔 같은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고 집집마다 방공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나 비용이 피부로 와닿지 않게 되죠. 그러니 군사적 해결책을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깊고도 어려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전력, 그 철의 장벽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